여러분, 매일 아침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정육점에 나타나 말없이 현금 다발을 내밀고 삼겹살 30kg을 사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시장통 정육점 사장이었던 제게 그 기이한 행동은 몇 달째 계속되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양. 할머니의 수상한 침묵 뒤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시장의 흉흉한 소문은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혹시 끔찍한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마침내 저는 비 오는 날 할머니의 유모차에서 떨어지는 검붉은 핏자국을 발견하고야 맙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정의로운 시민의 의무라 믿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할머니의 집문을 연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끔찍한 범죄 현장이 아닌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은 모두 정성껏 구워진 삼겹살을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0년 전 사고로 잃은 아들,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바로 삼겹살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주지 못한 밥 한 끼의 죄책감을 할머니는 평생 버려진 생명들을 먹이는 것으로 속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아침 유모차에 실려 나가던 30kg의 고기는 단순한 삼겹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랑이자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그리움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박정숙 할머니의 낡은 빌라 복도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시멘트 바닥이 바지를 통해 한기를 전해왔지만 그것을 느낄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수십 년 세월이 응축된 슬픔의 무게였고 섣부른 의심으로 감히 한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했다는 참혹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한번 터져나온 울음은 어린아이처럼 좀처럼 멈추질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제 자신의 서러운 곡소리만이 윙윙거렸지요.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듯 당황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았고 정작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계신 할머니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맞은편의 얼룩진 벽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말라버린 듯한 그 눈빛 앞에 저는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몇 달 전 늘 똑같이 반복되던 어느 평범한 아침에 생겨난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 틈을 기어이 들여다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제 하루는 시장의 새벽과 함께 열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가게 셔터를 밀어 올리면 비릿한 생선 냄새와 건너편 떡집에서 새어나오는 구수한 김이 뒤섞여 비로소 하루가 시작됨을 실감하곤 했지요. 20해 넘게 칼을 잡아온 제 손은 이제 눈보다 정확했고 정직하게 땀 흘려 가족을 건사하는 이 삶에 저는 늘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처음 제 가게에 나타난 것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초가을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보통의 손님들과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그분은 값을 흥정하지도 고기 부위를 이리저리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낡을 대로 낡아 바퀴 소리마저 덜컹거리는 유모차를 가게 앞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삼겹살 30kg 하고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3kg이 아니라 30kg이 맞으시냐고.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지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원권이 두툼하게 뭉쳐진 현금. 다발을 꺼내 계산대 위에 턱 올려놓으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큰 잔치라도 여시는 건가 아니면 어디 작은 식당이라도 개업하시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의 행색은 그런 큰일을 치를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깊은 주름,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 무심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낡은 유모차는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짐작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꾼에게 손님의 사연을 깊이 묻는 것은 신뢰라 배웠습니다. 저는 그저 군말 없이 냉장고에서 가장 좋은 삼겹살 덩어리를 꺼내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기름은 어느 정도로 떼어드릴까요? 제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또다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우람한 고깃덩어리를 해체하고 일정한 두께로 썰어나가는 내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침묵의 시선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지요. 기계처럼 칼을 놀려 정성껏 고기를 썰고 하얀 종이로 겹겹이 포장해 커다란 검정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저 같은 장정이 들기에도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고기를 할머니의 낡은 유모차에 간신히 실어드리자 그제야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삐걱거리는 유모차를 끌고 총총히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양의 삼겹살을 사가셨습니다. 하루도 단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닐로 유모차를 꽁꽁 싸맨 채로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운 길을 힘겹게 버티며 어김없이 제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방문은 제 하루를 여는 일종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오늘도 오시겠지 하고 할머니를 기다렸고 그 기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대화할 것이 거의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고기를 준비하고 할머니는 어김없이 찾아와 값을 치르는 침묵의 약속. 그 기이함마저 어느새 익숙함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제 가게의 수입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큰 매출은 가게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요. 저는 할머니를 복덩이 같은 손님이라 생각하며 남몰래 감사했습니다. 이따금 아내가 할머니에 대해 물어올 때면 저는 그저 돈 많은 별난 노인인가 보지. 우리야 고맙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이 평화롭고 고마운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유모차에 실리는 것이 단순한 삼겹살 30kg이 아니라 제 가족의 안온한 내일에 대한 기대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익숙함은 때로 생각의 게으름을 낳는 법이지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할머니와의 기이한 거래는 어느새 제 가게의 풍경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뎌지려 해도 상식이라는 이름의 이성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매일같이 삼겹살 30kg이라니.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면 거의 1톤에 가까운 양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고기가 매일 아침 그 낡은 유모차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견딜 수 없는 의문으로 제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 답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제가 모르는 작은 식당이라도 운영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식당 주인들은 거래 방식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보통 외상 거래를 트거나 더 저렴한 뒷다리살이나 등심 같은 다른 부위도 함께 주문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장사꾼 특유의 활기와 깐깐함으로 무장하고 있지요. 말없이 현금 다발만 내미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구석도 식당 주인의 그것과는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딘가의 대가족이나 공동체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 할머니의 행색이 너무나도 남루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깊게 팬 주름과 흙먼지가 가시지 않은 낡은 신발은 풍족한 보살핌을 받는 노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게다가 그 많은 식구들이 어째서 매일같이 삼겹살만 먹는단 말입니까? 제 상상 속에서 할머니의 집은 점점 기괴한 형태의 비밀 소굴처럼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웃 상인들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이란 곳이 의뢰 그렇듯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제 가게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은 어느새 시장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 사장, 아주 돈벼락 맞았네 하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지던 이웃들도 날이 갈수록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할망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혼자 사는 늙은이가 그 많은 고기를 다 어쩐대? 건너편 생선 가게 박 사장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한술 더 떠 제게 조용히 다가와 총각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혹시 나쁜 일에 엮이는 거 아니야? 하며 걱정인지 의심인지 모를 말을 속삭이고 가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 안에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의심의 안개를 짙고 축축한 도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를 대하는 제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정성껏 썰어드렸지만 그 행위에는 이전과 같은 순수한 감사의 마음 대신 감시자의 냉철한 시선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새, 손톱 밑에 낀때, 유모차 바퀴에서 나는 소리 하나하나까지 저의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복덩이라 여겼던 고마운 손님은 어느새 제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수수께끼이자 잠재적인 위험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갈등은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덥고 습했습니다. 잠시만 밖에 두어도 금세 상할 것 같은 날씨였지요. 저는 평소처럼 고기를 썰어 담아드리며 큰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판에 박힌 대화 이상의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이 많은 고기 가져가시다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손님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실은 할머니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저의 첫 번째 탐색전이었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디로 가져가는지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기대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제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그 무심한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늘 그랬듯 희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 끝내 입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벽 앞에서 제 안에 있던 의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틀림없다는,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지요. 한때 제 가게의 복덩이라 여겼던 할머니의 존재는 의심이라는 곰팡이가 피어난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곰팡이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좁고 긴밀한 공간 속에서 의심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상인들은 더 이상 제게 조심스럽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할머니의 낡은 유모차가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수군거렸고 그 대화의 파편들은 매번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사가는 고기, 그거 분명 불법 투견장 사료로 들어가는 걸 거야. 아니야, 내가 듣기론 사이비 종교에 바치는 재물이래. 그러지 않고서야 매일 저렇게 사갈 리가 없잖아.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혹시 사람 고기 맛을 잊지 못하는 개들을 키우는 거 아니야? 터무니없는 상상들은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흉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헛소리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역시 그들의 악의적인 상상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범죄적 상상력에 동조하고 있는 공범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할머니께 고기를 파는 제 자신이 어쩌면 끔찍한 범죄의 마지막 단계를 돕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의 모든 것을 모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라 여겼던 그 깊은 주름이 이제는 음흉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꼬깃꼬깃 접혀있던 현금 다발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어딘가 부정한 곳에서 흘러나온 더럽고 축축한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할머니의 그 변함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도 할머니는 단 한 번의 변명이나 해명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오만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장사꾼들의 의심 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무언의 조롱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할머니를 제 가게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부위만을 골라 정성을 다해 썰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장사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꼬박꼬박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잠재적인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기이한 행동과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완고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저의 선의와 정직함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칠 정도로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쨍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침 할머니께서 고기를 다 사서 유모차를 끌고 나가시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오지랖 넓기로 소문난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 제 가게 앞으로 지나가며 보란듯이 외쳤습니다. 김 사장, 아직도 저 할망구한테 고기를 팔아? 저 노인네 때문에 시장 물 다 흐려져. 찜찜해서 어디 장사하겠나. 시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가게와 가게 앞에 멈춰 선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그 말에 동조할 수도 그렇다고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할머니를 변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칼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저는 할머니께서 당연히 무언가 반응을 보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억울하다는 표정이라도 지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을 뿐 또다시 아무런 말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삐걱거리는 유모차를 끌고 자신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 태연하고 묵묵한 뒷모습에서 저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뿐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침묵의 승리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오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매일 아침 가게 앞에 서서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손님을 맞는 장사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를 대하는 형사의 집요하고 냉혹한 시선이었지요. 저는 할머니가 돈을 꺼내는 손의 움직임, 돈에 묻어있는 희미한 얼룩, 유모차를 덮은 낡은 담요의 색깔, 심지어 그분의 신발에 묻은 흙의 종류까지 낱낱이 뜯어보았습니다. 저의 집요한 시선이 느껴졌을 법도 한데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돈을 내고 묵묵히 고기를 받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변함없는 태연함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것은 보통 사람의 담대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무서운 냉정함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기이한 노인이 아니라 시장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유모차가 지나가면 상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화를 멈추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차갑고 무거운 침묵의 공기는 소리 없는 비난이 되어 할머니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 침묵의 공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장마가 막 시작되려던 유난히 하늘이 낮고 공기가 무겁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잿빛 구름이 잔뜩 껴 있었고 후텁지근한 바람에는 흙먼지와 비린내가 뒤섞여 불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셨습니다. 궂은 날씨 탓인지 안색은 더욱 창백해 보였고 유모차를 끄는 걸음걸이도 유난히 힘겨워 보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거래는 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고기를 썰고 포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꺼려져 시선은 시종일관 도마와 칼끝에만 고정되어 있었지요. 무거운 고기 봉투들을 유모차에 모두 실어드리자 할머니는 늘 그랬듯 말없이 돈을 건네고는 몸을 돌려 떠나려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유모차를 덮은 낡은 담요의 한쪽 구석이 눅눅한 습기를 머금어 유난히 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 끈적이는 액체가 아주 느리게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그것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며 작지만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색깔은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검붉은색, 마치 오래된 피가 말라붙기 직전의 그런 불길하고 끈적이는 색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정지했고 온몸의 신경이 바닥에 떨어진 그 검붉은 액체 방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거였습니다. 저것은 피이다. 틀림없는 피이다. 제 머릿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떠돌던 온갖 끔찍한 소문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법 투견장의 사체 처리, 사이비 종교의 동물 제물, 심지어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더 끔찍한 상상까지. 그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진 저 검붉은 핏방울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힘겹게 유모차를 끌고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저 작은 등은 더 이상 고단한 노인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비밀을 짊어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범죄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삐걱거리며 멀어지는 유모차 바퀴 소리는 마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희생자들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시장 골목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았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는 서너 개의 검붉은 점이 마치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의심이 내린 최종 판결문이었고,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정의감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멘트 바닥에 번져있던 검붉은 핏자국이 어른거렸고 귓가에는 정적을 깨던 똑똑 하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이대로 모르는 척 고기를 팔아넘기는 것은 저 역시 그 끔찍한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할머니의 입을 열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의심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 문을 열고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수십 번도 더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질문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절대로 화를 내거나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걱정하는 이웃으로서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차분하게 여쭤보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날뛰고 있었고 칼을 쥔 손에는 저도 모르게 바짝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유모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삐걱.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에 맞춰 울리는 것처럼 유난히 크고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고기 써는 시간은 유독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걱거리는 칼날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지요. 제 등 뒤에 서 있는 할머니의 기척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30kg의 고기를 모두 썰어 포장을 마쳤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다. 저는 마지막 고기 봉투를 유모차에 실어드리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에 유모차 손잡이를 잡으려던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밤새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고기를 사가시는데 제가 장사꾼이긴 하지만 솔직히 요즘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구에게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많은 고기를 다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 딴에는 최대한 정중하고 완곡하게 표현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할머니에게 가닿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다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했는지를 깨닫는 대신 제 의심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고 확신했습니다. 저것은 당황한 자의 침묵이며 진실을 감추려는 자의 필사적인 저항이라고 말입니다. 답을 재촉하려 입을 여는 순간 할머니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늘 그랬던 것처럼 품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눈을 한번 똑바로 마주 보시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유모차를 끌고 가게를 빠져나가셨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분노도 심지어는 당혹감조차 담겨 있지 않은 완벽한 무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걱정과 의심 그리고 인간적인 호기심까지 모두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오만한 거절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정면 충돌은 이렇듯 허무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주저함마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게 문 밖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제게 내린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뒤섞여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걱정 물론 그 안에는 검은 의심이 도사리고 있었지만은 이렇듯 가볍게 무시당했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개인의 힘으로는 저 견고한 침묵의 벽을 결코 넘을 수 없다. 이제는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는 위험하고도 독단적인 결론에 다다르고 만 것입니다. 그날 하루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칼을 쥔 손은 자꾸만 헛나갔고 손님들의 주문을 몇 번이고 되묻기 일쑤였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시장의 평판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끔찍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른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에 가까운 사명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신문에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고 그 기사 한편의 이웃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문장이 실린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만약 할머니께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계신 것이라면 이 신고는 그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만약 할머니께서 정말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셨다 하더라도 더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바로 시민의 의무가 아닌가. 온갖 그럴듯한 명분을 끌어모아 제 결심의 벽을 단단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제 행동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제 결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제 상인들은 저를 단순한 장사꾼이 아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해결사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과 은밀한 격려는 제 어깨 위에 놓인 사명감이라는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할머니께 모욕을 주었던 건어물 가게 사장님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 역시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어. 뭔가 알아낸 거라도 있어? 이참에 저 할망구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줘야 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제 오해였다고 말하며 물러설 수도 없는 시장 전체의 기대를 짊어진 외로운 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의 셔터를 내린 뒤에도 저는 한참을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텅 빈 가게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서 이제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어제 보았던 그 검붉은 핏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기 암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에서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몇 달째 저희 가게에 와서 아주 많은 양의 고기를 사가는 수상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요. 혹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내린 이 결단이 부디 정의로운 행동이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토지긋지긋한 의심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내린 그 결단이 실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슬픔 위에 무참히 칼날을 내리꽂는 가장 잔인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죄인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입안은 바싹 말랐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에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 뒤를 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불길한 확신만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낡은 유모차가 골목 어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시장 입구 쪽에서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젊은 경찰관은 두리번거리다 제 가게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곧장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이웃 상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세기의 재판이라도 열린 것처럼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가온 경찰관에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들은 할머니께 다가가 정중하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몇 가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경찰관들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올 사람들이 왔다는 듯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묵묵히 그들의 질문을 듣고만 계셨습니다. 결국 경찰은 할머니의 자택까지 동행하여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고 할머니는 아무런 저항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저였기에 제 눈으로 끝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이 저를 그들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고 허름한 빌라에 반지하였습니다. 녹슨 철대문을 지나 어둡고 눅눅한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제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역한 피비린내와 끔찍한 범죄의 흔적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제 코를 찌른 것은 예상했던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따뜻한 삼겹살이 맛있게 구워지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너머로 수십 마리 생명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온갖 종류의 낡은 방석과 담요 위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조금도 짖거나 사납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이들의 등장에 조금 놀란 듯 그저 맑고 동그란 눈으로 저희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의 앞에는 하나같이 깨끗한 그릇에 먹기 좋게 구워진 삼겹살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추악한 의심, 시장 사람들의 잔인한 수군거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제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행동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경찰들의 거듭된 질문에 할머니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아이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졸랐던 음식이 바로 삼겹살이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날따라 일이 고되어 내일 사주겠다며 아이를 그냥 재우고 만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죽은 자식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여보내지 못한 죄인이 되어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에 젖은 채 길거리를 헤매는 어느 유기견의 굶주린 눈빛에서 사무치게 그리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과 폐지를 주워 번 돈을 모두 털어 매일같이 삼겹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그 삼겹살을 세상에 버려지고 굶주린 생명들에게라도 배불리 먹이는 것이 할머니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제 섣부른 의심이 한 어머니의 가장 성스러운 속죄의 의식을 얼마나 더럽히고 짓밟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제가 무심코 담아드렸던 30kg의 삼겹살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었고 평생을 짊어져온 죄책감의 무게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할머니 사이에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머니께 고깃값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가장 좋은 부위의 삼겹살을 정성껏 포장해두고 할머니의 낡은 유모차를 말없이 함께 밀어드립니다. 그것은 제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속죄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저의 뒤늦은 존경과 응원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만 아주 가끔 제 얼굴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어주십니다. 저는 그 미소 하나로 제 평생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